자, 이번 시간에는 뇌파 측정 장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파 측정 장비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이제 그 뇌에 대한 어떤 기록을 잘 한다. 뭐 MRI 찍어봤냐 그런 이야기 많이들 하죠. fMRI 뭐 그런 부분들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펑셔널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이라 해가지고요.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뇌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공간적인 부분들을 또 잘 알 수가 있고, 뭐 종양이 어느 부분에 어디서 얼만큼 났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아주 정밀하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어떤 큰 이제 홀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대부분 다 이런 어떤 그 자기장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의 뇌 정보를 읽고 판독하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장비들이 고가죠, 그죠? 굉장히 대학병원이나 뭐 기타 이런 어떤 큰 병원에서 주로 가지고 있고, 조그만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동네에 있는 이런 병원에서는 좀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 좀 갖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이 바로 fMR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런 fMRI하고 비슷한 MEG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뇌자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보면은 좀 크게 어떤 시설들이 좀 필요한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MEG 같은 경우는 일종의 fMRI고 그 다음에는 EEG 장비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그 뇌파 장비를 EEG 장비라고 하죠. 그런 어떤 EEG 장비와 이제 MRI의 어떤 그 장비를 좀 결합한 그런 부분이 바로 MEG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 흔히 말하면은 이런 어떤 EEG 장비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뇌 표면에 측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뇌의 활동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EEG 장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fMRI나 MEG 같은 경우는 보통 20억, 30억 이렇게 굉장히 좀 비싸고 고가입니다. EEG 장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가이진 않거든요. 근데 뇌 정보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들과 fMRI나 MEG 뭐 기타 이런 부분들하고 뭐가 틀린지, 또 뭐가 장점이고, 또 혹시 부족한 부분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EG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테스트기 뭐 이런 부분들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항을 측정을 해보고 그럼 바늘이 뭐 움직이기도 해서 몇 볼트가 나왔다 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어떤 테스트기 뭐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초등학교 때 배우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압 성분들은 이 전류 부분이 뭔가 이런 어떤 물체에 흐르게 되는데, 그때 이 저항 성분에 비해서 얼만큼 이 두 지점에서 전위 차이가 나타나느냐, 그 전위 차이가 바로 전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자, 실제 우리 뇌파 장비도 비슷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이 생체 정보가
전기 신호가 이제 흐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뉴런들이 서로 이렇게 IPSP, EPSP 이렇게 분국 서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일종의 전기 신호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뇌 안에는 전기 신호가 발생되는데 저항 성분이 있어요. 바로 두피나 그리고 또 두개골 그리고 또 뇌 자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항 성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저항 성분에서 뭐 다른 두 지점에서는 반드시 뭔가 전압 차이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전압 차이가 나오는데 계속 뇌파는 자발뇌파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IPSP, EPSP가 나오게 되니까 이 전압 차이는 계속 변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리듬을 가지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뇌파 장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EG 장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뇌파를 EEG 장비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복잡하게 진동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로볼트 수준의 미세한 전이 신호가 나타나더라 라는 부분으로 알 수가 있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발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는 좀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자발뇌파이다.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뇌파이다 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살아있는 동안 뭐 그런 부분이 단서가 되어 있는데요. 뭐 죽은 다음엔 역시 이제 신호가 이제 나오지가 않게 되는 부분들이죠. 자, 두피 아무 데서나 측정이 된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그 뇌에 관련된 어떤 부분이라면은 실질적으로 이래 앞이든 뒤든 어느 측면이든 간에 실제 어떤 그 바로 밑에 이제 뇌가 있다면은 그 안에서는 반드시 이제 좀 측정이 되어지더라라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마이크로볼트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이런 어떤 전압이다. 우리가 보통 건전지가 1.5V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0.00001V 정도. 굉장히 좀 미세하고 일반 그냥 우리가 테스트기 같은 걸로는 사실 뇌파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불가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파 장비는 굉장히 증폭을 시켜서 미세한 어떤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로 개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장비를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한 후에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런 어떤 EEG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두피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전기 포텐셜이다 라는 부분들이죠. 자, 이제는 이해가 가시죠? 전기 포텐셜, 전이차, 전압차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0.2에서 50Hz 사이에 여러 리듬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러게 되니까 주파수 범위는 0.2에서 50Hz, 헤르츠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리고 진폭은 바로 뭐 앰플리튜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몇 볼트냐? 한 마이크로볼트, 60 마이크로볼트 정도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뇌파가 왜 나타나느냐? 뉴런들이 IPSP, EPSP인데 뭔가 자극이 들어와야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신경세포들의 정보 처리 과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적인 측정과 비침수적인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은 침습적인 측정은 이제 두피만 이제 측정하는 부분들이고요. 비침습적인 제가 말 실수했네요. 침습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흔히 말하면 이제 궤도가 된 상태에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친수적인 측정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 non-invasive, 그러니까 비침습적인 측정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피에서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EEG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하죠. 그냥 두피에 얹어놓고 측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궤도가 된 상태에서 뭐 내수술하는 경우죠. 어차피 이렇게 뭔가 종양을 제거해서 뇌의 어떤 두개골을 이렇게 드러내고 뇌를 이렇게 뭔가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때 보면은 싱글셀 리코딩이라 해가지고 바늘 같은 전극으로 해서 뇌의 어떤 활동 부분들을 측정을 하면서 수술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침수적이든 비침수적이든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보통 그때는 EEG라고 하지 않고 침수적인 그런 부분들은 ECOG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EEG하고 조금 차별을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비침수적인 측정 시에는 자, 우리 그냥 두피에다가 바로 측정할 때는 항상 그 자파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뉴런에다가 직접 꽂아서 측정하는 경우는 거의 이런 어떤 자파가 생기지 않는데 우리 그 이제 그 뇌의 어떤 내막이라든지 그 이렇게 그 피부라든지 두피라든지 그리고 또한 스쿨이라 가지고 머리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파들이 또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외부에서도 충분히 혼입해서 신호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자파가 혼입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런 뇌파 장비를 통해서 이런 나타난 EEG, 그러니까 뇌파의 특징들은 이것을 측정을 해서 뇌 관련 질환이든지 주의, 인지, 고도의 뇌 기능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EEG 장비에 대해서 좀 살펴봤지만은 또 그 외에 PET라는 장비도 있어요. 그 양전자 단층 촬영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보통 이렇게 특수한 약을 먹기도 해서 뇌 부분에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파트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EEG 장비는 굉장히 좀 보면은 저가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EEG 장비들이 좀 많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간단한 뭔가 전두엽 위주의 어떤 측정을 하는 그러한 어떤 장비로부터 해서 다양하게 어떤 여러 가지 다 채널을 가지고 측정하는 장비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무선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장비까지 나타나고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EEG 장비는 좀 BCI에 또 많이 활용되어지기도 하죠. 특히 이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흔히 말하면은 뇌파를 가지고 팔을 움직이다든지 로봇팔을 휠체어를 움직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응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04년도에 이제 매튜 네이글이라는 이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나이가 이제 24살이었습니다. 원래 이 친구가 21살 때 미국 친구인데요. 이렇게 불꽃놀이 가다가 이렇게 강도에게 이렇게 목을 좀 찔리는 칼로 그런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지마비가 되는 그런 어떤
럭비 척구 선수였는데 그런 어떤 사고를 당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자원을 해서 2004년도에 브레인 게이트라는 이렇게 그 뇌의 어떤 계두를 한 상태에서 이런 바늘 전극 같은 것들을 심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장비들을 연결해서 뭔가 생각만으로 마우스도 조종하고 다양한 어떤 이런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약 한 50가지 이상의 어떤 명령어들을 이제 생각만으로 조절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네이처지에도 이제 소개되지고 했는데요. 물론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 미국 식약청으로부터 이게 안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매추의 머리에서 이제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뒤로 많은 실험들을 하게 되어져서 또 사지마비 대상자로 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고 이제 이런 어떤 칩들을 또 심어서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소개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뇌 안에 전극을 심어서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지만은 같은 그냥 우리 동일한 EEG 장비로 해서 두뇌의 어떤 표면에서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스펠러라고 하는 겁니다. A, B, C, D 뭐 이런 글자들이 계속 이렇게 랜덤하게 가로 세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글자가 나타나면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특수 신호가 이제 잡혀요. 그건 좀 이따 좀 배울 텐데 그 신호를 디텍을 해서 이 사람이 무슨 글자를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BCI 이런 어떤 특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단어가 조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 명령어가 수행되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휠체어 움직이는 부분들은 또 이런 어떤 글자를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원리로 조금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짧은 시간에 오른쪽 왼쪽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상을 해서 방향을 바꾼다든지 전진을 하게 한다든지 휠체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왼손이나 오른손을 이제 움직여라 라고 상상을 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로우파를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많이 연구되어졌고 다양한 어떤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신체를 이렇게 못 쓰는 분들 그리고 또 의족을 다는 그런 분들이 마치 본인의 신체처럼 생각만으로도 이 조절 가능하게끔 해서 이런 어떤 신체가 장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정상인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신체를 얻는 그런 시절이 이제 곧 멀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또 세월이 지나면은 많은 부분들이 극복이 되어지겠죠. 자, 뇌파 측정 장비의 어떤 특징들 보면은 일단 신경세포의 활동에 직접적인 정보가 이제 검출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EEG와 MEG가 유일하게 신경세포 활동에 직접적인 정보를 검출하고 fMR, PET, NERS 이런 부분들은 그 신경세포 활동 시 대사 과정을 이미징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대사 과정을 측정을 하게 되니까 어찌 보면은 그 뉴런의 직접적인 활동하는 거가 아니라 뭔가 그 대사 과정을 주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사실은 그 뉴런의 어떤 흥분 상태를 측정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정보를 관찰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 신경세포 활동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에서는
이제 그 EEG 장비가 가장 유일하게 있고, 이런 어떤 고가의 뭐 fMRI나 PET나 뭐 이런 장비로는 달성하기 힘든 이제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죠. 신경세포에 직접적인 정보가 검출이 되더라 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시간 분해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간 분해능이 높다는 것은 보통 이렇게 EEG 장비는 1000분의 1초 단위로 측정이 되거든요. 0.01초 뭐 그런 부분으로 측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뭐 밀리세컨드 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보면은 정밀하게, 그리고 또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어떤 그 신경활동들을, 뇌의 신경활동들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MEG나 fMRI가 그 기능을 따라오지 못해요. 물론 그 부분은 이제 그 뇌의 어떤 전이차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개 성분들을 읽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수초에서 수십 초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옛날에 뭐 30초에 한 카트를 이제 찍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8초, 9초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좀 시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마이크로 초, 0.001초 뭐 이런 식으로 1000분의 1초처럼 이렇게 시간 분행이 높지는 않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보면은 EEG가 MEG보다 좀 뛰어난 경우입니다. 시간 분해능. 물론 공간 분해능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EEG 장비로 종양이 어디서 어디까지 뻗쳐져 있다, 그건 알 수가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죠. 가로, 세로, 그리고 공간 깊이, 이런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fMRI나 뭐 MEG,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그 EEG 장비와 fMRI 어떤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MEG인데 그것도 보통 20억 이상 하죠. 그래서 EEG 장비에 대해서는 뭐 거의 한 100배 이상의 어떤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은 EEG 장비는 계속해서 뇌 연구에서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더라도 계속 EEG 어떤 형태의 어떤 장비들은 계속 있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 시간 분해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나름대로 특성들이 있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그 뇌파 장비는 소형화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고 경제적이다. 그런데 MEG 장비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역시 마찬가지로 fMRI도 비슷하지만은 뭐 자기장 차폐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게끔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또 MEG 장비는 뭐 그 액체 질소나 헬륨을 공급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방사선 동위원소를 측정하면서 이미징을 하는 그런 PET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시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입자 가속기 정도도 같이 설치를 해야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렴하면서 소형화가 가능한 그러한 장비들은 뭐 이제 fMRI나 MEG나 뭐 또 PET나 이런 부분들이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어떤 EEG 장비만의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뇌에서 이런 어떤 생체 정보가 나타난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렇게 물리량을 검출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측정이 되면은 이런 그 장비들은 그 아날로그 신호들을 다 디지털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디지털로 해서 그것을 이렇게
신호 처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뇌나 뭐 맥파나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신호들이 이렇게 신호 처리가 되어져서 나올 때 그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범죄 수사나 스트레스 검사나 학습력 검사나 질환 검사나 뭐 이런 부분에 또 활용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뇌파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제 어릴 때부터 뇌가 점점 자라게 되고 노인이 되면 이제 뇌가 조금 퇴화하겠죠. 모든 신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씩 뇌파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신생아 때는 굉장히 리듬이 큰 이런 어떤 낮은 진폭의 불규칙한 서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영아 때는 율동성이 증가되면서 진폭과 세타파가 좀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유아 때는 그 진폭이 최대가 되고요. 율동성이 더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학동기에는 율동성 증가도 있지만은 알파파도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가 성인, 그 뇌파의 기본 패턴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인 부분들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죠. 보통 14에서 15세 정도 되면은 뇌파는 거의 성인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사춘기 때 머리가 굵어졌다. 실제도 그렇습니다. 거의 성인하고 거의 유사하게 뇌파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전두엽 같은 경우는 20살 정도 되어야 뭐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 일반적인 어떤 그 이런 어떤 뇌파 부분들은 14에서 15세 정도면은 거의 성인 수준에 가깝게 완성이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뇌파 부분에 있어서 성인 하면은 우리가 이제 20살이 되어야 성인이 아니라 14, 15세도 거의 성인 뇌파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죠. 자, 그리고 노인들은 이제 조금씩 이 뇌파 리듬들이 나이가 따라서 좀 달라지죠. 굉장히 좀 큰 리듬들이 사라지고 아주 이렇게 작은 어떤 리듬들이 이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진폭은 감소됐고요. 이제 알파파 주파수들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성인들이 이렇게 파워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보통 10Hz 알파파 성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뇌파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눈 감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노인이 됐다, 뭐 65세 이상이다. 그러면은 보통 10Hz 정도가 아니라 9Hz나 더 나이가 많으면 8Hz 정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알파파의 어떤 주파수가 점점점 아래쪽으로 향하는 어떤 특성들이 있죠.